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를 쳐박고 열심히 일하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행동에 몰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난 뒤의 시간이 위험하다. 여가를 즐겨도 되는 자유시간, 가장 행복에 겨울 법한 그 시간에 걱정이라는 이름의 음울한 악마가 우리를 공격한다. 그때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발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건 아닌지, 오늘 상사가 한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이러다가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바쁘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은 진공 상태에 가깝다. 물리학을 공부했다면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는 말을 알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진공 상태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백열 전구의 내부 정도다. 전구를 깨뜨리면 자연스레 공기가 들어가 이론적으로는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다. 이처럼 텅 빈 정신도 채워지기 마련이다. 무엇으로 채워질까? 보통은 감정이다. 걱정, 두려움, 혐오, 질투, 부러움과 같은 감정은 태고의 활력과 역동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생각과 느낌을 몰아내 버린다. 컬럼비아 사범대학 교수 제임스 머셸은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걱정에 지쳐 쓰러지기 쉬울 때는 열심히 일하는 순간이 아니라 일과를 마친 다음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상상력은 천방지축 날뛰고 터무니없는 공상을 떠올리게 하며 사소한 실수를 과장해서 보여준다. 그 결과 우리의 정신은 부하가 걸리지 않고 작동하는 모터처럼 베어링을 태워버릴 듯이, 심지어는 산산조각을 낼 듯이 돌아간다. 걱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대학 교수쯤이나 되어야 이런 진실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대전 중에 나는 시카고의 한 가정주부를 만났는데 그녀는 생산적인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의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미주리에 있는 내 농장으로 가던 중 식당 칸에서 그녀와 남편을 만났다. 두 사람의 아들은 진주만 공격이 있던 다음 날 입대했다고 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걱정하느라 건강을 해칠 정도였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안전하기는 한 걸까? 전투 중일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만약 전사하면 어쩌지?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냐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바쁘게 지냈어요. 처음에는 하녀를 내보내고 직접 집안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집안일은 머리를 쓰지 않고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걱정을 멈출 수 없었죠. 어느 날 침대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게는 매일 매시간 나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쁘게 만들어줄 새로운 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큰 백화점의 판매 직원으로 취업했지요. 제가 바라던 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일했어요. 손님들은 가격, 몸치수, 색상 등을 물어보며 저를 한시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일일이 응대하느라
딴 생각을 할 겨를이 1초도 없었죠. 밤이 되면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눕자마자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했을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어요. 그녀는 존 쿠퍼 포이스가 불쾌한 일을 잊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기술한 방법을 스스로 깨우친 것이다. 포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몰두할 때 편안한 안정감, 내면의 깊은 평화, 일종의 행복한 무감각 상태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신경을 달래준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옳았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굳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라. 그러면 피가 돌기 시작하고 정신이 번쩍 날 것이다. 머지않아 몸속에 긍정적인 활력이 치솟으면서 걱정을 몰아낼 것이다. 바쁘게 일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 높은 약이 바로 이것이다. 늘 바쁘게 살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 시들어가지 않도록 행동에 몰두해야 한다. 사무엘 존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사건의 좋은 측면들을 바라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를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유명한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무려 20년간 불안과 가난, 굶주림으로 시달린 후 결국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고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대화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로건 피어설 스미스는 간단한 문장으로 커다란 지혜를 전했다.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2가지 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얻으라. 둘째, 그것을 즐기라. 현명한 사람만이 2번째를 성취한다. 설거지를 흥미로운 경험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보르그 힐드달의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책, 나는 보고 싶었다를 읽으라. 50여 년 동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여성이 쓴 책이다. 이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눈마저 심한 상처로 덮여 있다 보니 왼쪽 눈에 난 조그만 구멍을 통해 모든 것을 보아야 했다. 책을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고 눈은 가능한 한 왼쪽으로 굴려 잔뜩 찌푸려야만 겨우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정을 거부했고 보통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어린 시절 그녀는 친구들과 사방치기를 하며 놀고 싶었지만 땅에 그려놓은 줄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무릎을 꿇고 땅에 눈을 가까이 댄 다음 줄을 따라 기어 다녔다. 그렇게 땅에 그려진 줄을 모두 외우자 금세 사방치기의 고수가 되었다. 집에서는 주로 책을 읽었는데 글씨가 큰 책에 눈을 바짝 대고 읽다 보니 속눈썹이 책에다 사각사각 소리를 낼 정도였다. 그러다 1943년 그녀의 나이 52세 때 기적이 일어났다.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다. 이제 전보다 40배나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 앞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새롭고 신나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설거지를 할 때마저 흥겨웠다. 나는 설거지통에 하얗고 폭신해 보이는 거품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손을 담가 작은 비누 거품을 잡는다. 거품을 빛에 비추어 보면 작은 무지개가 형형색색 빛난다. 부엌에 난 창으로 내다보면 참새들이 펄펄 내리는 눈 사이로 잿빛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는 광경이 펼쳐졌다. 비누 거품과 참새들을 바라보며 큰 기쁨을 얻은 그녀는 이렇게 속삭이며 책을 끝맺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거지를 할 수 있고 거품 속에서 무지개를 보며 눈 속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본다는 이유로 신에게 감사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과 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아름다운 동화 속 나라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니 말이다. 걱정을 멈추고 새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법.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니체는 초인을 어려움을 견딜 뿐 아니라 사랑하기까지 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많은 사람의 성공 비결이 애초에 가진 핸디캡이었음을 확신한다.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더욱 노력한 결과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된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대로 우리의 약점은 예기치 않게 우리를 돕는다. 밀턴이 앞을 볼 수 있었더라면 그처럼 뛰어난 글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베토벤이 귀가 멀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차이코프스키가 비극적인 결혼 생활에 좌절하고 자살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처참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교향곡 비창을 작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가 그처럼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불멸의 작품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토록 심하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약점이 예기치 않게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고백한 이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이다. 다윈이 영국에서 태어난 날, 미국 켄터키주 숲속 오두막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역시 자신의 약점 덕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만약 링컨이 귀족 가문에서 자라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대통령 재선 취임 연설에서 들려준 아름답고 고귀한 표현을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시다.
와 같은 문장은 신성한 시요, 세상 어떤 통치자의 입에서 나온 것보다 뛰어난 메시지라고 할 만하다. 포스틱 목사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 지침으로 삼아야 할 북유럽 속담이다. 안락하고 즐겁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선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편한 자리에 있더라도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상황이 좋든 나쁘든 혹은 무관심하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떠맡은 사람이 명성과 행복을 얻었다. 이처럼 북풍은 계속해서 바이킹을 만들고 있다. 어쩌면 너무나 낙심해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가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노력할 때 얻을 것은 있어도 잃을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 성공할 수도 있다. 둘째,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산되어 우리를 바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 애통해야 할 시간도 그럴 마음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갖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법. 운명이 레몬을 건네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점검해 보자. 이 글을 읽으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가? 미간을 좁히고 있는가? 편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가? 어깨를 잔뜩 구부리지는 않았는가? 얼굴 근육이 굳어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몸 전체가 낡은 봉제 인형처럼 편안하게 늘어져 있지 않다면 이 순간 당신의 신경과 근육은 긴장되어 있다. 당신은 지금도 신경성 긴장과 피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정신 노동을 하면서 이처럼 쓸데없이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대체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기분이 들어야 고된 노동을 했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할 때 인상을 쓰고 어깨를 웅크린다. 자신의 근육에게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봐야 뇌가 움직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도 말이다. 놀랍고도 비극적인 사실을 알려주겠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면서 정작 자신의 에너지는 싱가포르의 술 취한 일곱 선원처럼 무분별하게 흥청거리며 낭비하고 있다.
이런 신경성 피로의 해답은 무엇일까? 휴식, 오직 휴식뿐이다. 일을 하면서도 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 긴장을 푸는가? 마음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신경부터인가? 사실 어느 쪽도 아니다. 긴장 해소는 항상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부터 시작한다. 한번 시도해보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일단 눈부터 시작해보겠다. 이 문단을 끝까지 읽으면 몸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다음 눈에게 조용히 말해보라. 풀어라, 풀어라. 긴장 풀어라. 찌푸리지 말고 풀어라, 풀어라. 1분 동안 천천히 이 말을 반복하라. 몇 초가 지나면 눈가의 근육이 말을 듣기 시작할 것이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방금 당신은 겨우 1분 만에 휴식에 대한 비결을 전부 터득했다. 이제 당신은 턱, 얼굴, 목, 어깨를 비롯한 몸 전체에 같은 방식으로 휴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이다. 시카고 대학교의 에드먼드 제이콥스는 우리가 눈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킬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를 잊을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는데 눈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신체가 소비하는 신경 에너지 중 무려 4분의 1을 눈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력에 문제가 없어도 눈이 피로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 스스로 눈을 긴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소설가 비키 바움은 어릴 때 만난 노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넘어져서 무릎과 손에 상처를 입었을 때 한 노인이 그녀를 일으켜 주었다. 노인은 한때 서커스단의 광대였다. 노인은 그녀의 옷을 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가 다친 이유는 몸에서 힘을 빼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란다. 너를 몹시 낡아서 쭈글쭈글한 양말이라고 생각해보렴. 자, 이리 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노인은 비키와 다른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공중제비를 앞뒤로 도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가르치는 중에도 이렇게 강조했다. 자신을 낡고 쭈글쭈글한 양말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긴장을 풀 수 있단다. 당신은 언제든 어디서든 쉴 수 있다. 다만 휴식을 취하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된다. 휴식한다는 것은 긴장과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다. 편하게 긴장을 푼다는 생각만 하라. 일단 눈 근육과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며 지속적으로 말하라. 풀어라, 풀어라. 긴장 풀어라. 에너지가 당신의 얼굴 근육에서 몸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라. 자신이 아기처럼 긴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라. 이것은 위대한 소프라노 갈리 쿠르치가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헬렌 잽슨이 공연 전에 그녀를 찾아가 보니 그녀는 의자에 앉아 모든 근육을 이완시키고 있었다. 입을 앙다물지 않아 아래 턱이 축 늘어져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정말 훌륭한 태도다. 이런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그녀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 긴장하지 않을 수 있었고 피로도 예방할 수 있었다. 아무 때나 긴장을 풀라. 당신의 몸을 낡은 양말처럼 늘어뜨려라. 나는 일할 때 책상에 낡은 고동색 양말을 올려둔다. 양말을 볼 때마다 저 정도는 늘어져 있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양말이 없다면 고양이도 좋다. 햇살을 받으며 졸고 있는 고양이를 들어 올려 본 적이 있는가? 고양이의 머리 쪽과 꼬리 쪽, 둘 다 비에 젖은 신문처럼 축 늘어진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진정 긴장을 풀고 싶다면 고양이처럼 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나는 한 번도 피곤한 고양이, 신경쇠약에 걸린 고양이, 불면증을 앓는 고양이, 걱정하는 고양이, 위궤양에 걸린 고양이를 본 적이 없다. 당신도 고양이처럼 쉬는 법을 배운다면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다. 하루에 4-5번은 자신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하라. 일을 실제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근육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면 휴식하는 습관이 생길 것이다. 하루 일을 마치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나는 어느 정도 피곤한가? 피곤하다면 정신 노동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조슬린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루 일을 마친 후 내가 얼마나 피곤한가 보다는 얼마나 피곤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그날의 일을 평가한다. 일과를 마친 후 유난히 피곤하거나 신경이 쓰여서 짜증이 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효율적인 날이었다고 확신한다. 미국의 모든 사업가가 이 교훈을 배운다면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은 뚝 떨어질 것이다. 피로와 걱정 때문에 정신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다. 알라의 정원에서 살았던 7년. RVC 보들리. 독실한 무슬림들은 모두 숙명론자다. 이들은 마호메트가 코란에 적어놓은 모든 말이 알라의 계시라고 믿는다. 코란에서 신은 너와 너의 모든 행동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수긍한다. 이들은 삶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며 일이 잘못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핏대를 올리지 않는다. 이미 정해진 일은 정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정해진 일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재난이 닥쳤을 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살 때 겪었던 맹렬한 열풍을 예로 들어보겠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뜨거운 바람이 몰아닥쳤다. 바람이 너무 뜨겁다 보니 머리카락이 타는 느낌마저 들었다. 눈이 따갑고 목이 바짝 말랐으며 입속은 모래로 버석거렸다. 마치 유리공장 용광로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견디기 힘들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가까스로 정신줄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투덜거리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한번 들썩이고는 매크툽이라고 할 뿐이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다 라는 의미다. 열풍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런 다음 남은 양들을 남쪽으로 몰아 물을 먹였다. 걱정, 불평, 비통한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내비치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족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주 나쁘지만은 않군 그래.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신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양의 40%가 살아남았으니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군. 사막을 자동차로 횡단하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 적이 있다. 여분의 타이어가 있었지만 운전수가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차에는 타이어가 3개밖에 없었다. 몹시 흥분한 나는 열을 내고 난리를 부리며 아랍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그들은 내게 흥분해봐야 얻을 게 없고 오히려 더 더워질 뿐입니다. 라고 충고했다. 그러고는 타이어가 그렇게 된 것도 알라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할 일 없이 차를 천천히 몰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차가 푸드덕 소리를 내며 멈춰버렸다. 기름이 떨어진 것이다. 족장은 이번에도 그저 매크툽이라고 할 뿐이었다. 운전사에게 기름을 충분히 넣지 않았다고 소리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침착한 태도로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심지어 걸으면서 노래도 불렀다. 아랍인들과 함께 보낸 7년 동안 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신경증 환자, 광인, 주정뱅이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 즉 정신없이 서두르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삶의 결과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사하라 사막에서 살 때는 걱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알라의 정원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모두가 치열하게 추구하는 평온과 만족과 육체의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숙명론을 비웃는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건들이 내 삶을 만들고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랍인들이었다면 매크투, 키스멧이라고 했을 것이다. 키스멧은 알라의 의지라는 뜻이다. 당신은 어떻게 불러도 좋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하라 사막을 떠난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아랍인들에게 배운 대로 불가피한 일을 행복하게 체념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의 인생과는 아무리 많은 진정제를 투여해도 달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를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해준다. 설거지가 준 교훈. 윌리엄 우드 목사. 어느 날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는 걱정을 멈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빌,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한번 보라고. 결혼하고 18년이 지나는 동안 한결같이 접시를 닦고 있잖아.
결혼할 때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접시를 닦을지 상상이라도 했을까? 그동안 닦은 접시만 해도 헛간보다 더 높이 쌓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하얗게 질리고 말았을 거야. 그러고는 또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설거지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한 번에 하루치 접시만 닦으면 되기 때문이지. 나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오늘의 접시뿐 아니라 어제의 접시와 심지어 아직 더러워지지도 않은 접시까지 닦으려 했던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다. 주일 아침마다 설교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지만 정작 나는 긴장하고 걱정하며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위통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없다. 어제의 걱정은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고 내일 더러워질 접시를 오늘 닦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